11월의 이야기. 갈로네. 11월 4일 금요일. 갈로네는 사귈수록 좋은 친구입니다. 마음씨도 착하고 인정도 많습니다. 누군가 뭘 빌려달라고 하면 기쁜 얼굴로 빌려주는 아이는 바로 갈로네밖에 없습니다. 갈로네는 수업 시간에도 항상 점잖게 앉아 선생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큰 몸집으로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은 마치 돌부처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항상 눈웃음을 칩니다. 엘리코, 너는 나의 소중한 친구야.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갈로네는 큰 키에 비해 너무 작은 옷을 입습니다. 모자도 작아서 머리를 흔들면 금방 미끄러져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구두도 몹시 낡았고 넥타이도 꼬깃꼬깃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더욱 친근해 보입니다. 갈로네는 또한 속이 깊은 아이입니다. 하루는 갈로네가 칼에 손을 베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 사실을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공책 살 돈을 잃어버린 2학년 아이가 거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정 이야기를 들은 갈로네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갈로네가 내 친구라는 것이 나는 정말 즐겁습니다. 노비스와 베티. 11월 7일 월요일. 노비스의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또한 검은 수염을 기른 멋쟁이 신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날마다 노비스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제 아침 노비스는 아주 작은 일로 숫장수 아들 베티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노비스가 베티에게 소리쳤습니다. 돈도 없는 숫장수 아들 주제에 까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베티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두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간 베티는 노비스와 다투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베티의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며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숫장수 아들이 어때서요? 어때서 놀린단 말입니까? 베티의 아버지가 선생님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노비스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선생님이 노비스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노비스가 베티에게 돈도 없는 숫장수 아들이라고 놀렸답니다. 그래서 베티의 아버님이 항의하러 오셨습니다. 노비스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사실이냐? 노비스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엄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사람을 놀리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당장 사과해. 그러자 베티의 아버지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일은 없습니다. 잘못한 일은 사과를 해야 합니다. 어서 친구에게 사과하라니까? 그제야 노비스는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베티,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자 멋쟁이 신사인 노비스의 아버지가 베티 아버지의 시커먼 손을 잡았습니다.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이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베티의 아버지는 더욱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노비스의 아버지가 선생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녀석들을 같은 자리에 앉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서로 친하게 지낼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노비스와 베티는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노비스의 아버지가 교실을 나간 뒤 베티 아버지가 노비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베티 아버지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노비스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비스의 머리를 슬쩍 쓰나듬어 주고는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영원히 기억하세요. 이 일은 이번 학기 들어 가장 훌륭한 공부였습니다. 교장 선생님, 11월 18일 금요일. 오늘은 매달 실시하는 월말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 감독으로 코티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커닝을 하면 목덜미를 잡아 경찰서에 넘기겠다. 코티 선생님이 무서운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커닝하는 아이가 있어도 선생님은 결코 벌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마구 커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모두들 조심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모두 8분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쪽 다리를 저는 선생님도 계시고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또 세련되게 옷을 입으시는 변호사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법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법학 석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또 체육 선생님은 용감한 군인 같았습니다. 목에는 전쟁터에서 다쳤다는 칼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대머리였습니다. 항상 검은 옷을 입으시고 금태 안경을 쓰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늘 학교에 일찍 오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운동장에 서서 우리를 맞기도 하고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 돌아간 뒤에도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 남아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아이들이 길에서 위험한 장난을 하지는 않는지, 책가방에 모래나 돌멩이 같은 것을 넣지는 않는지 살펴보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난치는 아이들을 만나도 교장 선생님은 화를 내거나 꾸지람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는 집으로 어서 돌아가라는 듯 인자한 웃음으로 사랑의 손짓을 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책상 한쪽에 항상 아들의 사진을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장 선생님의 얼굴에는 항상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때 학교를 그만두시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를 전학시키려고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아이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교장 선생님의 죽은 아들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입학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 후 교장 선생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들의 얼굴을 닮은 아이를 보고는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학교를 방문한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영광입니다. 부디 학교를 계속 지켜주십시오. 교장 선생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써두었던 사표를 꺼내어 찢어버리셨습니다.
넬리와 갈로네 11월 23일 수요일. 넬리는 성격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또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곱사등이라 학교 생활을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면 넬리의 어머니는 항상 학교로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넬리가 한꺼번에 밀려 나오는 아이들 틈에 끼어 넘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넬리는 반 아이들의 놀림을 받았습니다. 넬리의 곱사등을 손가락으로 꾹꾹 찌르는 아이도 있었고 북처럼 둥둥 두들기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넬리는 돌부처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런 일을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일일이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놀림을 받았다고 하면 엄마가 무척 슬퍼하실 거야. 이것이 넬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이들은 넬리를 애워싸고 한참 놀려댔습니다. 넬리는 책상에 얼굴을 박은 채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계속 짓궂게 굴자 넬리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갈로네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이제부터 넬리를 놀리는 녀석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데 오직 한 아이, 프란티만은 갈로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곱사등이 넬리. 그러자 갈로네가 프란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프란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아무도 넬리를 놀리지 않았습니다. 훗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생님도 넬리를 갈로네와 한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 후 갈로네와 넬리는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전 수업이 막 끝날 무렵 선생님이 내게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엘리고, 교장 선생님께 가서 시간표를 좀 받아와 주겠니? 내가 교장실로 갔을 때 넬리 어머니가 교장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희 아이와 함께 앉은 갈로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예, 갈로네를 곧 부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갈로네를 교장실로 불렀습니다. 넬리 어머니가 갈로네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내가 갈로네구나. 난 넬리 엄마란다. 내가 넬리를 그토록 잘 보살펴 준다며? 정말 고맙구나. 넬리 어머니는 뭔가 사례를 하려는 듯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지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 내가 돈을 두고 나왔네. 잠시 당황하던 넬리 어머니는 십자가 목걸이를 벗어 갈로네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갈로네, 대신 이 목걸이를 주마. 내 마음의 정성이니 받아주렴. 그리고 넬리와 영원히 변치 않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렴. 이달의 이야기, 소년 감시병. 1859년 롬바르디아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연합군은 롬바르디아를 손에 넣으려는 오스트리아 군대를 맞아 한창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6월 어느 날 이탈리아 병사들이 적진을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적군이 나타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작은 농가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금발의 소년을 만났습니다. 아주 영리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가족과 함께 피난 가지 않았니? 저는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오스트리아군이 지나가는 걸 보지 못했니? 못 봤어요. 소대장은 농가의 지붕 위로 올라가 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숲에 가려진 먼 곳까지 살필 수 없었습니다. 소대장은 농가 한켠에 서 있는 키 큰 물풀의 나무를 가리키며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언덕 너머에 오스트리아 군대가 있는지 봐주겠니? 그럼 너에게 상금을 주마. 상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저는 롬바르디아 사람이에요. 우리 지방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소년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물풀의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소년이 아래를 굽어보며 소리쳤습니다. 말 탄 사람이 보여요. 얼마나 멀리 있니? 1km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묘지가 있는데 그곳 숲을 사이에 반짝거리는 게 보여요. 아, 총인가 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탕 소리와 함께 총알 한 방이 날아왔습니다. 얘야, 빨리 내려와. 아니에요, 무섭지 않아요. 위험해, 어서 내려와. 그때 또 한 방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은 소년의 귀밑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놈들이 저를 겨누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서 내려와. 소대장은 안타까운 듯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저기 왼쪽에 교회가 보여요. 그런데 그곳에... 그때 또 한 방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순간 소년이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총에 맞았다. 소대장이 나무에서 떨어진 소년에게 달려갔습니다. 소년의 왼쪽 가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대장은 손수건을 꺼내 소년의 가슴에 대었습니다. 잠시 후 소년의 머리가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얘야, 정신 차려라. 그러나 소년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대장은 용감한 소년의 죽음을 이탈리아 국기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소년은 우리 군인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 그러니 군인과 똑같은 예의를 갖추어라. 소대장은 소년의 죽음 앞에 경례를 붙였습니다. 잠시 후 소대장은 소년이 일러준 정보에 따라 병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오스트리아 군에게 총격을 퍼부었습니다. 저녁 무렵 소대장이 이끄는 이탈리아 군대는 오스트리아 군대를 모두 무찌르고 앞으로 진군했습니다. 그 후 소년의 죽음은 대대진지로 옮겨졌습니다. 대대장을 비롯한 장교들 역시 소년의 죽음 앞에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대는 롬바르디아의 소년 영웅이다. 어른보다 더 용감한 영웅이여. 잘 가라, 소년 용사. 모든 군인들은 이렇게 소년을 칭찬했습니다. 어떤 장교는 자신의 가슴에 달려있는 훈장을 떼어 소년의 가슴 위로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3세계 이탈리아 국기에 덮인 소년은 자기의 목숨을 고향 롬바르디아에 바친 것을 기뻐하듯 엷은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